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12월 12일 날 3프로TV에 미래에셋 이광수 전문위원이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이시잖아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하락의 원인이 뭐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저점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쭉 들으면서 제가 예전 책에 사실 이런 내용을 썼었어요. 이 부동산 가격에 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매일말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댓글도 한번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은 우린 흔히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잖아요. 이제 3%보다 조금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사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든 인하를 하던 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적당한 가격이 되면 그 가격에 사는 거지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완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가의 하락은 우리나라 시장이 3,300포인트에서 2,130까지 빠진 거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라고 우리 맨날 설명하지만 금리와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그 핵심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금리 인상은 그 과정 속의 정책인 거고, 주 원인은 역시나 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저점이냐? 많이 빠지면 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언제 사야 되느냐? 많이 빠지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주식하고 이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 차트를 가져와가지고 지표를 가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쪽은 잘 모르고 주식은 잘 알아요. 부동산도 이렇다는 거잖아요. 초기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싹 올라요.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계속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라요. 마지막엔 거래도 없는데 막 떠버려요. 그러면서 고점에서는 그냥 거의 투기성 거래에 의해서 그냥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툭 빠져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차트 갖고 설명할 때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그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 때 완전 똑같지 않아요? 주가가 처음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 항상?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는 주식을 스타트할 때 사야 된다. 내 관심 종목이 풀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거나 십자형이 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올라가는 동안 거래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라가면 멀리 못 가요. 그거는 대형주가 멀리 못 가죠. 많이 못 뜨죠. 왜요? 대형주는 올라가는 동안 90%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관도 많이 안 갖고 있고 가벼운 중소형주는 한 번 오르면 막 30% 더블씩 막 오르죠. 왜요? 매물이 많지 않아요. 걔네들은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있다는 건 매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밑에 잘 샀어요.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다가 가격이 막 급등해요. 갭 상승하면 급등해요. 그럼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등할 때 거래가 증가하면 팔아야 된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 매도의 신호잖아요. 그런데 거래량도 없이 이 부동산처럼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승폭의 50% 라인, 1차는 30%, 2차는 50% 라인을 잡고 그 폭의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 매도를 해야 된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예요. 주식도 똑같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없이 막 올라가다가 가격이 급등할 때는 거래량 없이 막 떠버려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다가 거래량이 생기면서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거래량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투에서는 꼭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따라잡더라. 영끌에서 따라잡더라. 약간 우리 이분들을 폄하하는 거라서 사실 저 이 표현을 쓰기 싫은데 이분이 쓴 그대로 저는 뭐랄까요. 이분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텍스트를 쓴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상투에 꼭 쫓아가더라. 가격이 급락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사더라. 체결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생긴다는 얘기는 가격이 급등할 때 누구는 사지만 누구는 파는 거 아닙니까? 누가 팔더라?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그동안에 이미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팔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로 그런가? 저는 부동산 쪽에는 뭐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식은 진짜 그렇잖아요. 상투권에서 다 방송에서 뭐 주식은 사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계속 사야 된다, 이러면서 막 붐이 일어났을 때 사는 거고, 제가 왜 제 친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는 친구가 2021년 3월에 두 번이나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꼭 주식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샀어요. 주식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사는 때 상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죠. 심리라는 게. 시간이 기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넘어갈게요. 거기 정프로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택이 1주택자면, 그러면 안 팔고 들고 있으면 되지 않냐. 고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10억짜리 됐는데, 10억에서 내가 샀는데, 얘가 다시 막 7억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 팔면 돼. 내가 살 집이니까 안 팔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광수 의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갭 투자하고 영끌해서 결국은 금리 상승하고 가격 하락 후에 어쩔 수 없이 판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참다가 매물수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내년이 2023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주식 투자를 잘했던 사람들은 판 사람들이 다시 분명히 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식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물려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려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안 팔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신용 매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가격이 10배까지 갔었어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줄까요? 셀트리온 차트를. 그분이 되게 돈 많으신 분인데요. 제 고객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회사의 분도 아니고 타사에서 제가 타사 직원들한테 하고 얘기할 때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이 셀트리온이. 이게 뭐 10배도 뭐예요? 엄청나게 짧은 단기간에 많이 갔어요. 이게 주식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봐야지 주봉으로 볼까? 잠깐 얘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 월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구나. 얘가. 왜냐면 그 다음에 다시 갔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주식을, 이게 이만큼이나 갔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떻든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위에서 샀다 하더라도 물려서 들고 있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분 금액이 굉장히 컸는데요. 몇백억도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억이 깡통나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이 종목을 올라가는 동안 신용으로 계속 사서, 여기서 이 바닥도 아니에요. 요만큼 빠졌을 때 여기서 손절매하고 그 많은 돈이 0원이 됐어요. 0. 아웃, 그냥. 0 된 거예요, 0, 그냥. 신용으로 매수를 해서, 순영풀로 매수를 해서요. 신용 매수자들은 못 버팁니다. 또는 아주 너무 고점에 사서 떨어질 때 계속 두려워, 마음이 계속 두려워. 이런 사람도 그 심리 때문에 매도하거나, 나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매도하거나, 또는 기관들은 어때요? 기관들은 로스컷 규정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매도가 나오는데, 주택하고 똑같이, 아파트하고 똑같이,
안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금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롱텀 펀드들이나 얘네들은 그냥 안 팔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들이 팔아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이 없거나 고점에 물렸거나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냥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주택 하나니까 팔지 않고 살면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주의거든요. 집은 내가 거주하는 곳이지 이걸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그래야 되느냐? 물론 이것도 재테크니까, 하나의 재테크니까 맞습니다만 저는 주식 쪽이 하니까, 주식하고 뭐 다른 쪽을 하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걸 하니까 사실 주택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데, 부동산까지는 살면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주식도 똑같은 거죠. 주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심리로 사서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처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 이 주식을 들고 갈 거야. 이 주식은 내가 지금 2만 원에 샀지만 지금 2만 원에 샀던 게 15,000원, 13,000원 왔지만 얘는 지금의 환경이 이렇지만 얘의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의 이익 성장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익 내고 나올 수가 있어. 뭐 3만 원에 나올 수 있어, 4만 원에 나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질문처럼 그냥 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식 투자할 때 지금 왜 이거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냐면 여러분, 주식의 고점과 저점의 심리,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떨 때 사야 되고 내려갈 때는 어떨 때 팔아야 되고 어떨 때 참아야 되고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쪽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매물이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락을 하면 투기적 매수자들은 아마 매수 진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매수 진입을 하냐? 부동산은 거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로로 가지 않는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격만 싸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투기적 매수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요즘 그런 거잖아요. 매물 나오죠. 이게 요즘에 거래량 없죠. 기업 실적은 내년에 하향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고 또는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당연히 가격 급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가격이 폭락하면 저가 매수자가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탁 올렸을 때 팔고 나오는 체리피킹하는 거래자들이 있잖아요. 시장의 전문 투자자로서 체리피킹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죠. 연기금이 체리피킹 단기 거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죠.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2020년 3월 팬데믹 때 폭락했을 때 5조 원 사가지고 2달 만에 다 팔아먹었죠. 조이소로스 워렌 버핏 급락했을 때 사가지고 팔아요, 안 팔아요? 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부동산의 거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업에도 기업 가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익과 성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싸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관건인 거죠, 주식은. 뭐가 지금 좋아? 이 섹터가 좋아. 그래서 앞으로 얘가 좋을 거야. 내년엔 얘네가 좋을 거야.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분 얘기처럼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기업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 아파트 가격이 빠져.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요번에 뭐, 준천 주공 아파트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게 뭐 사실 미분양이 돼가지고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살려면은 또 대출 받으려면은 대출 금리 지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만에 하나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살 집이야. 그렇다면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빠져서 10억짜리가 한 뭐 7억, 6억 됐어. 그러면 살만하다 그러면은 나는 살 집이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가격이 과거 가격 대비 그분은 한 뭐 23%, 8% 빠지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그냥 고점 대비, 왜냐면 괜히 제가 아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 근데 핵심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평당 2천만 원 정도면 다 빠진 거 아닐까요? 30평짜리가 6천억 되면은 많이 빠진 거 아닐까요? 그 정도면 들어가 살 집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이걸 주식에 연관돼서 설명드리면 뭐냐면 금리가 높아요. 내년에 고금리에 그냥 가요, 미국이. 그런데 주가가 왕창 빠져서 금리가 5%인데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 5%보다 3배, 4배가 된 20% 이상이 나온다. ROE가 그 정도 나온다. 그럼 사야죠. 투자를 해야죠. 금리가 낮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1%뿐이 안 되면 금리 1%보다 주식으로 하라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은데 그것도 안정적인데 고위험의 주식 투자로 내가 5%, 10%를 먹고자 이걸 해? 안 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빠지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영진 정프로께서. 그랬더니 내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주택을 보고 있다가 많이 빠져.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차피 들어가 살 거니까. 이걸 주식 투자에서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시는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마도 제 책은 대부분 다 읽으셨을 거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미래 이성장 가치를 보유하는, 즉 경제적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즉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는 성장할 거야. 이 산업은 성장할 거야. 근데 얘 보니까 얘는 망할 기업은 아니야. 근데 얘는 앞으로 고생스럽더라도 이게 날 거야. 라는 성장 섹터의 경제적 계좌를 갖고 있거나 이익 성장을 갖고 있거나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이 내 투자 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왕창 빠져. 이걸 짐 마샬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짐 마샬이 얘기하는 이 풀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급락하면 걔를 사서 들고 있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팽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이게 마지막이죠?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 급격하게 주택 떨어지는 가격이 급매에 나오면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사야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식도 급락하면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각도론 있죠. 각도론. 우리 주식을 볼게요. 이걸 보세요. 우리 지금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여러분. 얘가 이 각도로 빠지다가 급락했죠. 반등 주죠. 이 각도로 있다가 빠져요. 그럼 급락하면 반등 주죠. 이 각도에서 벗어나서 급락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각도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해서 얘에서 벗어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때는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올라오는 속성을 갖고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각도, 이게 걔네 각도론입니다. 걔네 각도론. 이 각도에서 벗어날 때는
체리피킹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은 더더욱 그런 거죠. 더더욱.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가격 하락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가 바닥 신호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사. 언젠가 오르겠지. 물론 많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건 맞지만 거래량이 생기면서 양봉이 발생되는 매수 시점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최초는 거래량 증가하면서 빠져요. 고점으로부터. 그래서 빠지면 빠질수록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터닝하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저점 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로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자로. 삼성전자에 넘버락이 안 됐나요? 삼성전자를 제일 관심 있어 하시고 공부하기 쉬우니까 일봉으로 볼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요. 얘 고점은 언제였습니까? 여기가 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보기 힘드니까 조금 더 크게 하고 거래량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로 가볼게요.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이 고점이었잖아요. 2021년이. 여기요. 이 보세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게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다가 거래량 상투를 치면서 상투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각도로 내려가요. 이렇게 쭉. 이 각도로 쭉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쭉 계속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래가 약간 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 말고요. 빠질 때 거래가 이렇게 없이 최초에는 급락하고 빠질 때는 거래가 없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거래량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언제 거래량이 또 생겼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생겼죠. 이때는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거래량이 생겼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이만큼 반등을 줬죠. 밑에서 거래량이 생기면서는 반등을 줬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이 밑에 있다가 요때 거래량이 조금 생기고 요때 조금, 이거 거래량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거 내가 매수하겠다.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위험하잖아요. 거래량이 확신이 안 되니까.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계속. 여기 한번 거래량이 큰 게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본이 없죠.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아마 이벤트 때문에 그랬겠죠. 이런 거래량만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없어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동안 거래량이 다 감소했죠. 다시 반등했어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다시 또 계속 줄고 있죠. 그건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놈이 지금 일봉으로 봤는데 주봉으로 볼 때, 자, 주봉으로 볼 때 이게 거래량이 지금 아까 부동산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기준으로. 이게 제일 높은 거니까. 여기가 상투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을 때 여기 음봉 발생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음봉은 파는 거고, 십자형이나 거래량 증가하면서 아래에서 양봉 나면 사야 된다 표현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밑에 지금 없죠. 이 거래량이나 이 거래량이 생기면서 밑에서 양봉이 발생을 하면, 즉 이날 만약에 거래량이 생겼다 그러면 저점을 형성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아파트 가격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거래량을 기다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나 여기 사면은, 야, 지난번에 여기 5만 1,000원까지 갔는데 6만 원 갔다가 많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아, 6만 원 아래에서만 사면,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들도 6만 원 아래에 산다는데 여기 사면은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서, 또는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식을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파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거 볼까요? 뭐 그냥 국민주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국민주 얘 거래량을 이렇게 보기에 항상 큰 거래량만 보는 겁니다. 독특한 거래량. 얘 빠질 때 거래량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생기잖아요. 이게 상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폭락할 때, 여기 폭락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뭐 방송에서 그렇고 이런 게 많아요. 이 거래 실리면서 폭락할 때 쫓아가지 마라. 떨어진 칼날 잡으면 안 된다. 거래 없이 빠진다. 뭐 오케이예요. 근데 거래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이 언제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거래 없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요때 한번 거래량이 생겼고 이때 거래량이 생겼죠. 이게 최근이니까 한번 볼게요. 요 거래량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샀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이때 산 사람은 여기 산 사람은 내가 기다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매매가 아닙니다. 설령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한 매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죠? 고점도 똑같고 저점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에코프로로 차트를 한번 봐달라고 지금 어떤 분이 딱 올리셨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볼게요. 이거 일봉입니다. 예, 일봉이에요. 먼저 일봉부터 볼게요. 거래가 큰 게 뭐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조금이고. 그 다음에 거래 큰 게 없네요. 거래가 많이 생기면서 양봉이 발생했어. 거래 생기면 양봉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얘는 간 거예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렇게 간 겁니다. 추세적으로. 이 추세로 간 거죠. 여러분, 하락 추세는 상단을 걷는 거고요. 상승 추세는 하단을 걷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을 깨고 내려갔죠. 만약에 갔다가 꺾이면 이제 꺾이는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차트를 지금 거래량으로 볼게요. 얘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갈 거예요. 다만 거래량 없이 쭉 많이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많이 빠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께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건 주봉이에요. 이 거래량 보면은 이 거래량의 양봉, 그 다음 거래량이 많은 게 요 정도 선을 많다고 봐야겠죠? 주봉에서는. 요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식을 장기로 들고 가는 사람은 거래량의 매도 신호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다시 이만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만한 거래량이. 특히 얘는 위에 있어서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진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빠진 애들. 얘네들은 거래가 밑에서 생기는 게 신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분이 아파트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분은 주식하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아파트 가격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언제쯤 바닥이 되고 어느 순간에 사야 되고 어떻게 되면 사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식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심리도 똑같고 그리고 거래도 똑같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점을 찍는가도 똑같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를 이게 저한테 질문을 안 주셔도 딱 보면 이해되지 않으세요? 어떤 건지?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 매도 1원칙, 2원칙에 있는 내용을 아파트를 똑같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 매도 1원칙, 2원칙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차트로 설명하거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꼭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코스피 지수를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작년 6월 21일 날 찍었어요. 거래량이 이만한 거래량이 있었고, 이만한 거래량이 있었고, 여기서 요만한 거래량 하나 있었고, 쭉 거래 없고, 그쵸? 쭉 거래 없고, 쭉 거래 없고. 지금 이런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강하게 못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얘가 여기서 터닝해서 올라가면 기관과 외국인 들어오면서 저는 거래가 늘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봉이 거래량이 느는 걸 확인하려면 좀 타이밍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단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일봉을 봐야겠죠. 일봉에서도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는 게 언제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일봉에서 거래량, 이건 비교 대상이 역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거래량 늘었죠. 이때 거래량 늘었죠. 이때 늘었죠. 여기는 다 없어요, 거래량이. 이때 조금 늘었죠. 그러면 최소한 이 거래량 이상의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이 줘야지 터닝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생기면서 음봉이 발생하면 밑으로 이 저점 깨고 내려갈 것이고, 지금은 거래가 완전 죽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죠.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 아파트가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처럼 얘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직.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에 이거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키시려고 하면은 아마 제 마음은 이런 거죠. 뭐 저도 20년 넘게 이런 책도 내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저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수할 때가 되게 많고, 제가 손실을 볼 때는 대부분 제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그런 시그널이 딱 생겼는데 그때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다른 일 때문에. 제가 6월에 좀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되게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롱텀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아주 어렵지,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막 고민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꾸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듣기 싫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린 얘기 있을 수 있더라도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널리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아졌는데요.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한 2주일뿐이 안 남았어요. 이 2주일 사이에 뭔가 우리 뭐라 그러죠? 뭔가 이 사이에 결판을 내야 되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다는 이때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내년 1월 된다고 뭐 주가가 어떻게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떻든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세는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염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댓글 올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히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